예,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마무리됐지만 진실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7차와 8차 변론길이 예정돼 있는데요. 법리적인 쟁점들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도 역시 두 차례 변론길이 있었는데 특히나 6차 변론에서 곽정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국회 측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대통령 측은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재판이 이번 탄핵 재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증인들이 모두 출석해서 진행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여인영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그 곽종근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 그렇죠. 이분들이 다 나와 증언했는데 여기 핵심적인 증언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곽종근 사령관 예상대로 이제 다른 사령관들과 달리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재판의 쟁점이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과연 윤 대통령이 이 곽사령관에게 이제 전화를 통해서 과연 국회에 내 있는 누군가를 이제 끌어내라 네. 이런 지시를 했는지가 쟁점인데 이 과정에서 뭐 예상은 했지만은 상당히 좀 윤 대통령 측과 곽사령관의 공방이 있었어요. 이제 곽사령관은 그렇죠. 일단은 안에 있는 대상들을 예. 끌어내라 뭐 이런 말은 계속 반복을 해서 증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단어 선택에서 약간 혼동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뭐 사람이라고 했다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고 했다가 또 마지막에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니까 그때는 또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약간은 누군가를 끌어내려는 것은 결국은 특정되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인원을 끌어내린 걸로 마무리 졌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이와 같이 곽상관이 계속해서 말이 혼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 대통령은 끌어내라고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분명히 대상은 있는데 이제 끌어내라고 한 것도 분명한데 과연 이렇게 그 대상자가 계속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경우에 그 곽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 곽사령관은 이에 대해서 또 이제 부하들한테 지시를 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여인영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증언을 거부를 하긴 했지만은 또 검찰에서 진술한 또 조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해서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의 입장이 이제 홍정원 전 국정원 차장이나 또 곽 전 사령관에게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라고 강조를 하는 상황이고 대통령 측 야당 측의 회유 의혹도 함께 제기를 한 상황인데 이거는 뭐 당사자들이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어떤 전략으로 평가를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겁니다. 뭘 예상했냐면은 홍정원 전 1차장하고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헌법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 적극적으로 증언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증언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증언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걸 예상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네. 보이고요. 그래서 그 재판 과정에서 예를 들면 사령관이 곽사령관이 이렇게 박범계 정치인 국회의원이 야당 국회의원이랑 만나는 사진도 공개를 하고 그래서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민주당 쪽이랑 뭔가 접촉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윤 대통령이 어떤 이런 비상계엄 내란을 의도하지는 전혀 않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하고 의혹을 부풀린 것은 이제 결국은 이 야당이 민주당과 결합이 된 몇몇 증인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이라든가 형사재판에 영향을 적극적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지자들 더 네. 나아가서 이 탄핵 국면에서 좀 일종의 중도층이겠죠. 예, 이런 국민들에게 계속 지금 이런 재판 과정에서 오염된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윤 대통령은 굉장히 이걸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구속된 상황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려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여론 조성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좀 풀이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네네,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이제 11일과 13일에 7차와 8차 변론기일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또 주요 증인들이 참석을 할 것으로 들리는데 일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좀 다양한 인물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인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다음 주 7차 재판이죠. 예. 7차 재판에서 아마 이상민 전 장관이죠. 아마 출석을 할 텐데 아마 거의 뭐 증언 거부할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본인도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고 네. 또 본인이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이제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는 오히려 그날 출석하게 되고 있는 뭐 백종욱 전 국정원 전 3차장이라든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이 두 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요. 네. 이것이 이제 사실 이 두 분은 사실 모두 다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예. 이제 백종욱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2023년에 이제 선관위 서버가 굉장히 해킹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좀 진행한 사실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마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 김용빈 현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현재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아마도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쟁점이 된 증언이 될 것 같고 마지막 8차 변론 과정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이제 조지호 이제 청장이랑 이제 김봉식 서울청장이 나오는데 결국 이분들은 계엄 선포 당일날 경찰들이 과연 동원되었는지 그리고 동원되었다면 누구 지시를 받고 예. 어떤 목적으로 동원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이제 증언이 공방되고 아마 쟁점이 정리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과연 두 분 다 지금 구속 기소된 상황이거든요. 네. 과연 뭐 곽종근 전 사령관처럼 적극적으로 증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또 증언 거부를 해서 좀 약간 맥 빠진 재판 과정이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규시가 주목됩니다. 예. 특히나 또 부정선거 관련해서 백종욱 국정원 차장 그리고 김용빈 선관위 총장을 좀 말씀하셨는데 이들에게서 좀 유의미한 증언이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은 좀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 양대 선거가 과연 진짜로 외부의 해킹이라든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선거로서 오염이 돼서 그 결과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지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 의혹을 제기했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황교안 전 총리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던 황교안 전 총리도 이제 변호인단에 가담을 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제 7차 변론 과정에서는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이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공개 법정에서 공론화되는 과정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선관위 사무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민 청장도 나와서 뭐 분명히 김용민 사무총장은 그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부인할 겁니다. 그럼 부인하게 그렇죠. 되면은 예. 그 선관위가 어떠하게 지금 장비가 제대로 지금 안전한 것인지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안전한 것인지라든가 이런 선거 부정 의혹이 전혀 아니다라든가 아마 이런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공방을 통해서 좀 이런 선거 부정 의혹이 진짜 실제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좀 과장되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인지 예. 사실은 헌법재판도 헌법재판인데 많은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도 좀 많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일단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려고 좀 시도하려는 정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주된 쟁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날 봤죠. 경찰이 대체 거기를 왜 왔을까? 예, 경찰이 과연 거기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국회 한밤중에 비상계엄 선포 당일날 많은 국민들이 왔고 정치인들이 막 담을 넘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 경찰들이 왜 왔을까? 과연 거기에 있는 치안을 좀 안정시키려고 온 것인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지금 이런 뭐 예를 들면 내란 의혹으로 지금 구속 기소된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서울청장, 경찰청장도 구속 기소됐는데 진짜로
이런 내란 목적으로 경찰들이 동원된 것인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조지호 청장이랑 김보식 서울청장은 구속 기소됐고 이분들은 그 수사기관에서 그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진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진술했던 조서들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헌법재판관들은 이분들이 이제 경찰에서 내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재판관들도 궁금한 사안이 있거든요. 그럼 물어볼 것이고. 그래서 저는 조지호 청장이라든가 김보식 서울청장 같은 경우는 뭐 구속 기소됐고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마 증언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만 어차피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 진실이 드러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듯이 뭐 이런 내란 의도로 경찰들이 동원된 것이 아니고 어디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그에 관련된 증언을 하면 될 것이고 만일에 진짜 내란 의도로 경찰 병력들이 동원된 것이 또 사실이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찰의 최고위직 공무원까지 올라가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국정의 어떤 혼란을 방지하고 어떤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 그리고 헌법재판의 어떤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진술을 증언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습니다. 예, 이번 주 못지않게 다음 주도 정말 뭐 중요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변론 종결을 위해서는 양쪽의 이제 대리인단의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듣고 또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변론기일이 추가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인데 지금 13일 이후로는 어떠한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이 없고 헌재에서도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지정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13일 이후에 지금 전혀 변론기일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변론을 진행한 횟수가 이제 8회차입니다. 예, 8회차인데 여기서 만일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차여기일 때 이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양측에 이제 최후 변론을 해라. 이런 식으로 주문한다면 너무 좀 성급한 것 아닌가 생각 드는 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8회차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7회차였습니다. 사실은.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공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현재 대통령의 어떤 파면과 관련된 절차가 8회로 마무리된다는 것은 너무 이른감이 있고요. 또 윤 대통령 측은 또 한덕수 전 총리뿐만 아니라 많은 또 증인들을 신청한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증거 신청들을 다 채택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채택하지 않고도 뭐 탄핵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결론에 대한 뭐 그 과정 그것도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 헌법 재판 과정에서 적어도 지금 탄핵 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방어권 행사를 좀 보장하는 것이 그 결론을 이루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좀 필요하다. 예.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원하는 증거 신청이 있으면은 좀 몇 차례 더 받아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뭐 탄핵이 될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좀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어서요. 13일 날 하간 좀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자고 마무리한다 생각이 들면은 또 다른 또 혼란이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몇 차례 더 증거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 탄핵 과정에 대한 어떻게 진실을 좀 한 발짝 더 다가가는데 또 도움이 될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몇 차례 더 재판을 진행하고 너무 서두르게 마무리 짓는 모습은 좀 보여지지 않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구체적인 뭐 숫자를 여쭤보는 건 좀 그렇지만요. 지금 일단 8차례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시니까 그러면 양측이 좀 충분히 주장을 좀 펼치고 이야기를 좀 듣고 또 국민들이 봤을 때도 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한 몇 차례 정도가 더 추가되는 그 게 횟수는 사실은 9번이 될 수도 있고 10번이 그 이상이 될 수 그렇죠. 있는데요. 저는 지난번 핵심적인 증인들 특히 이제 홍장원 전 차장 그다음에 곽종훈 전 사령관 재판 과정을 좀 나중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지켜봤는데요.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어떤 굉장히 핵심적인 증인들의 증인 신문 과정이 너무 짧아요. 시간이 짧습니다. 90분으로 한정이 됐는데 일반 형사 재판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3-4시간 진행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사실은 이 헌법재판관들도 대부분이
이제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알아요. 그 재판할 때 이 중요 쟁점을 가진 증인이 나오게 되면은 반나절 이상 진행되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시간 반에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쉽고 지금 다급한 거는 피청구 측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굉장히 불리한 직원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좀 저 시간을 너무 짧게 잡은 것 아닌가. 예. 왜냐하면 계속 말이 끊기더라고. 왜냐하면 계속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묻는데 되게 다급한 상황에서 시간이 쫓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윤 대통령 그 변호인이라든가 그 윤 대통령 측을 옹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되었는지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을 지금 뭐 지지하는 측이든 아니면 탄핵을 주장하는 측이든 네. 좀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 차원에서 13일 날 재판이 마무리된다면 이거 너무 방어권 보장이 내지는 뭐 증거의 어떤 주장 측면이 너무 취약한 것 아닌가 이런 좀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증인 신문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좀 냈더라고요. 지금 헌재에서 신문 시간을 제한을 해서 추가 질문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또 반대 신문 사안을 결론길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해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주 2회 변론기를 열고 하루에 3명씩 증인 신문을 진행을 하는 것도 재판의 정상적 준비를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충분히 하여간 적어도 그 재판을 경험을 했던 법률가들이라면은 그 주장만큼은 좀 수긍할 수 있고요. 사실은 네. 수긍할 수 있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이게 법조인들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윤 대통령 측의 어떤 그런 주장은 수긍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홍장원 전 1차장 그리고 곽정훈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불러서 왜냐하면 증언하다 끊긴 느낌이에요. 사실은 증언하다가 그분들이 충분히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한 번 더 추가로 불러서 적어도 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 지금 거기 지금 억울함을 토로하는 어떤 또 입장을 주말에 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신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당신들이 이 증인들이 증언이 믿을 수 없다는 게 대체 무엇인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하나의 또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두 차례 더 재판이 연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이 지연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아직도 2월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문현배 재판관이라든가 이미자 재판관의 임기도 아직 4월 중순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 정도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지금 증인심 못했다는 게 그 핵심은 홍장원과 지금 곽종근이거든요. 한 번 정도 더 추가 증인심은 기회를 잡고 그날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대체 궁금한 게 뭐냐 충분히 시간 보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 대통령 측을 지지하고 있는 또 여론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재판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 신뢰는 높아질 것이다. 요거는 좀 장담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헌재에서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측에서요 2번째 구속 취소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국회에서 탄핵 사유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그리고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 조작이 됐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이 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생각이 드는 게요. 이건 구속 취소 제도랑 좀 무관한 겁니다. 구속 취소 제도라는 것은 구속 사유가 애당초 없거나 아니면은 구속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장원 전 1차장이 메모가 오염됐다 이런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이건 구속 취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고 구속 취소가 되려면은 애당초 이제 1월달에 구속영장 발부했던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애당초 없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공판 준비 기일도 지금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20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재판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재판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 재판부가 이제
구속 사유가 없습니다라고 이 구속 취소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희박하고요. 차라리 아마 화요일 이내에는 구속 취소에 대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 일반적인 형사 사법 시스템대로 그러니까 뭐 공판 준비기를 한 후에 네.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보석 청구에 대해서는 한번 재판부에서도 고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 구속 취소 의견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 없다라는 걸 알고도 좀 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아마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예. 희박하다는 것은 좀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적어도 이 부분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다양한 전략을 쓰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그 법률적인 쟁점으로 다투고요. 네. 한편으로는 그 정치적인 메시지에 대해서는 또 정치적 메시지대로 그 대중들에게 알려서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의 지지를 또 얻는 방향을 취하고 있고요. 또 이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 법률 시스템 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 건 다 청구해보되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면은 좀 기각되고 좀 부책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굉장히 지금 탄압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향후에 아마 청구 가능성이 높은 보석 청구에 대해서는 사실 보석 청구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시스템 제도거든요. 네. 보석 청구했을 때 과연 재판부가 그때도 또 기각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인 부담감을 주는 하나의 또 방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저희가 뭐 조금 전에 뉴스도 좀 전해드렸는데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 직전에 이 불법 회의를 사전 모의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이번에는 또 헌법재판소 난동도 모의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답사 인증도 올라오고 그 헌재 전층의 내부 평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처벌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것이 뭐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커뮤니티에서 그냥 서로 간에 이제 말로만 아 이거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뭐 헌법재판관에 좀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뭐 이런 것은 사실은 뭐 의사표현의 자유 영역인데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도면을 공개하거나 예. 아니면 뭐 헌법재판소는 담이 되게 낮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담을 넘어가기 쉽지 않느냐 말하든가 너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예. 하게 되면 저는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 시스템을 뒤흔드는 그런 모의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저는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뭐 내란 선동, 내란 음모, 예비 음모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이것만큼 중요한 재판이 없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다가 도면을 공개하고 뭐 한번 담을 넘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건요. 이거야말로 지금 내란 예비 음모로 보여지고 내란 선동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 수사기관에서 발본색원해서 철저히 예. 수사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는 절대로 점까지 되지 않습니다. 예. 말씀 들어봤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